네,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워낙 이게 추측성, 또 의혹성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변호사님이랑은 팩트 위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CCTV 영상까지 공개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보셨는데 그래도 사건 개요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네, 어제였습니다. 25일 오후 5시 20분 정도에 배현진 의원이 이제 개인 일정을 소화하던 와중에 건물 1층에서 한 남성과 마주치게 되고요. 이 남성이 이제 국회의원 배현진 맞느냐라고 이제 두 차례가량 확인한 후에 맞다면서 이제 인사를 건네는 배 의원을 향해서 이제 준비했던 둔기로 이렇게 가격한 사건이고요. 맞아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배 의원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배 의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퇴원을 아직은 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동할 때에도 본인의 의식은 명확했다라고 전해지고요. 일단은 봉합 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당한 부위가 머리이다 보니까 혹시나 내부에서 출혈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MRI 검사도 마쳤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해 준 피의자 관련 사실이 지금 피의자가 15살 미성년자이다.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일단은 본인이 15살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년제이다 보니까 본인의 연나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중학교 2학년생 15살인데 실제로 만 나이로 따졌을 때는 13세 내지는 14세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14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세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촉법 소년의 범위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래서 14세 미만까지가 촉법 소년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중학생의 경우에는 촉법 소년의 범위를 벗어나서 형사 처분까지 가능한 그런 대상에 해당하고요. 그 본인이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조사를 받으면서 촉법 소년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라는 사실 기사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계획 범행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사실은 본인이 촉법 소년에 해당해서 굉장히 처벌을 낮게 받을 것이다라는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내용 짚기 전에 오늘 새벽에 이 피의자에 대해서 응급 입원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평소에도 지금 우울증을 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입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신병력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을 때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강제 입원을 시키려면 가족의 동의라든지 의사의 이제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의사와 경찰의 동의만 있으면 사실상 강제 입원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이 학생이 뭔가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응급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강제 입원이 된 상황에서 병원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병원에서 수사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러한 응급 입원의 경우에는 72시간 내로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가족들이 어떻게 할지 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족들이 입원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에는 경찰 수사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들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지금 그 CCTV 주변 영상을 좀 보면요. 이 중학생이 그 해당 건물 주변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배회하는 모습까지 찍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자와 마스크로 다 가렸거든요. 그렇다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본인은 주장했으나 사실은 우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경위로 배현진 의원이 그 해당 건물에 어떤 시각에 딱 도착할지를 정확히 알았는지 이 부분도 경찰이 밝혀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의 학생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사실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중학생이 정말 온전히 혼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느냐 아니면 배후에 누가 공범이 있어서 공범과 공모 이후에 이러한 범행에 착수한 것인지 다각도로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범행 동기 그리고 의원의 동선을 파악한 경위
그리고 계획 범죄 여부, 모방 범죄 여부, 뭐 공범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신상 공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신상 공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이제 가리는데요. 일단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여야 하고 굉장히 범행 수단도 잔혹해야 하고요.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만한 개연성이 굉장히 확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부분이 미성년자이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경우에는 만 14세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 소년보호법상의 이제 청소년에 해당하고요. 그렇다면 신상 공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처벌 수위도 정해질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의자는 촉법 소년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요. 형사 처분이 아예 되지 않고 이 보호 처분만 내려야 하는 것이고 촉법 소년의 범위를 넘어선 지금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 형사 처분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보호 처분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의 사안에 따라서 사실상 뭐 치료 감호라든지 아니면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하는 보호 처분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형사 처벌도 가능한데요. 형사 처벌을 할 때에도 우리 소년법상에는 미성년자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장기와 단기형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일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성인이 똑같은 범죄를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약한 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 정치 테러, 정치 피습 뭐 이게 잇따르다 보니까 법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법적인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법적으로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뭔가 혐오 범죄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사실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습을 당했을 당시에 요인 경호법이라고 발의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요인 경호라고 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요인으로 포함을 할지가 좀 문제가 되고요. 만약에 당 대표급으로 포함을 한다면 역시나 이번 사건 같이 배현진 의원은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요인을 경호하려면 사실상의 이제 경찰 인력이라든지 경호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요. 지금 경찰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요인을 경호하는 데 있어서 기간에 제한 없이 이렇게 투입이 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경호라든지 안전 보호에 대한 입법의 방향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 범위라든지 어떻게까지 이제 제한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부실 수사 의혹 제기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은요 국회 행안위에 이제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추궁을 이어가는 그런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가장 주요하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 왜 이렇게 물 청소를 빨리 해서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경찰이 했느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증거 인멸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가해자가 본인의 변명문이라는 것을 써놨고 본인은 굉장히 카메라 앞에서 떳떳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뭔가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신상 공개라든지 정당의 공개라든지 이런 것을 꺼리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죠.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이제 2년 추가 유예를 더 요구를 했었는데 여야 합의가 어제 불발됐고 그럼 자 이게 어떤 법안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그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인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경영자의 입장으로서 그러한 재반 준비를 할 유예 기간이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서 시행을 2년 유예를 했고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업 경영자가요, 나의 책임 의무를 소홀히 해서 뭔가 사람이 사망한다라든지 아니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하고요.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이제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한 부분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중대재해 기준이 뭡니까? 중대재해는요, 크게 두 가지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는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아니면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이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산업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근로자가 이제 뭐 떨어져서 다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은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겠고요. 중대시민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특정 원료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뭐 공중 이용 시설에서 사실은 책임자가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지 못해서 시민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역시나 시민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다쳤을 때 그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처벌 수위는요, 일단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1년 이상 그리고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사망사고가 아니라 이제 부상의 경우에는요, 또 질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처벌 사례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책임자에게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가 50인보다 더 적은 그런 사업장에도 이제 이 법을 확대 적용하자. 이게 한 차례 유예가 됐었고 이제 시한이 끝나가니 이걸 한 번 더 2년을 더 유예하자. 이 논의가 있다가 결국에는 여야가 합의에 불발한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뭐 여야가 이제 총선 앞두고 뭐 지지층을 고려했다. 뭐 이런 정치적인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 그냥 표면적으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대목은 뭡니까? 일단은 민주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2년의 유예를 합의를 했었고 그러면 다시금 2년을 유예하기 위한 이유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조건부 합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연내에 설치를 하고 산재 예방 예산을 2조 원 이상을 편성을 하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예 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갑자기 기존에 합의됐던 부분이 아니라 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연내 설치하는 것을 갑자기 들고 와서 사실상 유예에 동의하지 않기 위해서 그 현실 가능성 없는 수단을 꺼내든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서로 이제 맞부딪히다 보니까 사실은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당장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제 내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그럴 정말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게 될까 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적당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만 갖춘다면 사실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우리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무엇인지 하나의 예로는 안전관리자의 이제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건 중에 하나인데요. 다만 이것은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안전관리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그 부분 외에 내가 어떠한 이제 안전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시정 명령을 잘 이행하게 된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게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일부터 시행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는 시행된 지 2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 이게 취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 2년을 보면?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뭐 전혀 발생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조금의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이고요. 실제 판결들을 보면요.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판결들이 이제 수건 존재하기는 하지만 유죄 판단이 된 부분과 무죄 판단이 된 부분을 보면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좀 명백한 기준을 설정하고 우리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그 사례에 대해서 사실 좀 더 명확히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홍보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넘어가죠.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오는데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1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네, 1심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지금 시작이 된 상황인데요. 일명 이제 사법농단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본인의 임기 와중에 상고법원 도입을 굉장히 좀 목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어떤 재판 거래라든지 아니면 재판에 개입을 해서 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듯한 그런 이제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관련 판사들이 유죄를 받은 판사 일부 있고요. 그리고 무죄를 받은 판사도 일부 있는데요. 실제로는 무죄 받은 판사들이 굉장히 좀 더 다수에 해당하고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재판 개입이 있었는지 그것을 인정할 것인지 이제 이 대목을 말씀해 주셨고 또 쟁점 중에서 그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죠? 그 강제동원 재판. 네, 그렇죠. 그 개입했던 그 부분이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1심 선고 결과의 의미를 이제 뭐 나와야지 알겠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어떤 의미가 일단은 있을까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다수의 이제 피고인들이 주장을 했던 것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요. 직권남용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판사에게 주어진 사실은 직권이라는 것이 재판의 결과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직권이 있어야만 그것을 남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논리로 주장을 했습니다. 즉 개개인의 판사가 본인의 이제 심증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사법행정권을 가진 판사들이 개입을 할 수 있는 직권이라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취지였는데요. 이 부분이 1심에서 받아들여진 재판부도 있고 그게 아니라 지적할 수 있는 직권이라는 것은 있다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도 있어서 각각의 재판부마다 사실 결과가 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도 이번에 1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에 이제 무죄 받은 판사들도 많지만 좀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기소된 지 5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4년 11개월인가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1심 선고가 오늘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일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 검찰이 주장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형사 재판을 진행을 할 때에는요,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동의를 하는지 동의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요.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판 중에 검찰 입장에서는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관련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환된 증인만 하더라도 211명을 불러서 증인 네. 신문을 진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이 법원의 첫 판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